가족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특별한 이야기의 제목은 시장에서 구걸하는 전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몰래 뒤따라간 집에서 저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비밀과 마주했습니다. 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 저는 전 장모님께서 푼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존심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분이 어쩌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벌리게 되셨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분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쪽방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몇 날 며칠 밤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과거의 한 조각.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장모님을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전 장모님, 이숙자 여사님, 평생을 퇴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오셨고 체면을 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사람들로 북적이는 화평시장 한복판에서 저는 장모님께서 땡볕 아래 웅크리고 앉아 낡은 천모자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책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어깨가 다해진 낡은 옷을 걸친 채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은 초라한 모습의 여인. 하지만 그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세월에 바랜 얼굴 윤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번에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시장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쥔 채 뭘 사러 왔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3년 전 이혼한 제 전 아내 미영 씨의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푼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딸과 격이 맞지 않는다며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는 언제나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존경했습니다. 말투는 강하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째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시장 바닥에 앉아 돈을 구걸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차마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데 누군가 던져준 동전 몇 푼을 허리 숙여 주우며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런 분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셨을까? 시장이 파할 무렵 저는 조용히 장모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누군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등이 굽어 있었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느릿느릿 걸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멈춰선 곳은 봉천동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쪽방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노동자들이 살던 곳으로 지금은 거의 폐허처럼 변해버린 곳이었죠.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달린 허름한 방으로 들어가는 장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 가슴을 졸였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장모님은 당신 명의의 집도 있었고 연금도 받으셨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딸도 있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신 걸까요? 돌아서려던 찰나 방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 우리 밥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라니, 누구랑 같이 사시는 거지? 설마 손주라도. 저는 달아빠진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작은 창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요 위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맨발로 앉아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척이나 말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플라스틱 통을 열어 찬밥 위에 빛바랜 생선 조각 몇 개를 얹어 주었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밥 있지. 우리 강아지
많이 먹고 힘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누구의 아이일까? 왜 장모님은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이토록 비참하게 살고 계신 걸까?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창피해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미영 씨는 2년 전에 캐나다로 떠나 새로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저에게 미영이가 유일한 자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낡은 모자를 쓰고 길거리의 먼지와 하나가 된 듯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루에 구걸에서 버는 돈은 몇천 원 남짓, 그걸로 찬밥이나 말린 생선, 상하기 직전에 빵 같은 것을 사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뒤를 따라 집까지 갔습니다. 늘 낡은 담벼락 뒤에 숨어서 장모님께서 녹슨 수도가에서 아이를 씻기고 손빨래를 하고 삐걱거리는 요 위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른 척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요. 저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고요. 하지만 한때 제 장모님이셨던 분이 정체 모를 아이와 함께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미영 씨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와 관련된 긴급한 일이 있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 씨의 목소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낼 때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바쁘니까 빨리 말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수학인 어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미영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재혼한 후부터 엄마가 연락을 끊으셨어요. 돈을 보내도 전부 돌려보내시고는 번호도 바꾸고 이사 가버리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구걸을 하신다고요? 그 차가운 목소리 속에 억지로 참는 듯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가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가장 상처가 덜한 방식을 선택했을 뿐. 그럼 그 아이는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 제가 더 무언가를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미영 씨의 마지막 말은 경고음처럼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 아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미영 씨는 모르고 있었을까? 왜 이 여사님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 씨는 지금 캐나다에서 새 남편과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왜 두 모녀는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방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뒤 가볍게 3번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좀 더 세게 다시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빼꼼히 열리고 이 여사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노안 때문인지 아니면 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인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참 후에야 장모님은 낮은 한숨과 함께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미안함, 연민,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장모님은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방에 들어선 저는 상상 이상으로 초라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바닥 타일은 깨져 있었고 천장에는 금이 가고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방구석에는 찌그러진 냄비 몇 개가 놓인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요 위에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는 해진곰 인형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영 씨의 어릴 적을 쏙 빼닮은 눈이었습니다. 칠흑같이 까맣고 깊고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 촉촉한 눈망울. 아가, 이름이 뭐니? 이 여사님은 제 앞에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얘 이름은 소미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장모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미영이한테 들어서 알게 된 개로군. 네, 일부만요.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구걸하시는 걸 봤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따라와 봤습니다. 이 여사님은 체면 구기는 일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처럼 희미하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언뜻 비쳤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네. 특히 자네에게는. 하지만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나. 저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저 아이, 미영 씨 아이, 맞죠?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구겨진 종이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맞아, 미영이 딸이야. 하지만 미영이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줄 몰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마치 가슴속 응어리를 한 겹씩 벗겨내듯 느리고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미영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캐나다로 건너가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미래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그리고 족쇄가 될까봐 아이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우려 했지만 장모님께서 막으셨다고요. 이 여사님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래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어. 내 이름으로 입원해서 아이를 낳게 했지. 아이를 낳은 후에 미영이에게는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어. 미영이는 그 말을 믿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고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어머님 혼자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감정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이 있어서 그럭저럭 살만했어. 그런데 내가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지. 연금은 전부 약값으로 들어가고 집까지 팔아서 병원비를 대다가 결국 여기로 오게 된 거야. 미영이가 보내주는 돈은 다 돌려보냈어. 혹시라도 의심할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를 버렸던 엄마의 인생에 다시 얽히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영 씨가 어쩌면 그렇게 무정할 수 있는지 원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위해 노년을 전부 바치니 늙은 어머니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내가 외할머니인 줄만 알아 아무 말도 안 했어.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적어도 내가 사랑만큼은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찢어진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며 해맑게 웃고 있는 소미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자네가 어쩔 셈이었나?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라도 하게? 아니면 친엄마에게 보내게?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 특히 한 번 아이를 버렸던 미영이는 더더욱 나는 오직 나 자신만 믿었을 뿐이야. 저는 장모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강철 같아 보이던 한 여인이 지난 5년 동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속이고 손녀를 키우고 온갖 고생을 혼자 감내하며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장모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저 아이를 위해서인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 모두를 위해서요. 하지만 주로 저 아이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미영 씨 아이라면 적어도 한때는 제 핏줄이었을 테니까요. 페인트가 벗겨진 창문으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진 평범한 가장의 삶. 다른 하나는 매일 저녁 허름한 골목 끝 쪽방촌으로 몰래 달려가 쌀 한 포대, 우유 한 팩, 그리고 어쩌면 제 딸이 되었을지도 모를 아이를 위한 장난감 몇 개를 들고 가는 남자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사님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필요 없다며 아이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이고 돈은 구걸해서라도 채울 수 있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이고 고집스럽게 문 앞에 물건만 두고 돌아가자 결국 말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수진 씨 사이에는 과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혼한 사실도 과거의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소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미는 점점 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아이는 달려와 제 손을 잡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빵을 사 먹이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공원 분수대에서 물장난을 치게 해주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미영 씨와 이 여사님의 죄까지 대신 갚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제가 쪽방을 나서려 할 때 이 여사님께서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자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어머님? 장모님은 저를 엄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사위였던 초년 시절 저를 늘 불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때로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 진실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말이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수진 씨는 성격이 워낙 솔직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전 장모님을 돕고 전처에 숨겨진 딸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서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배신한 적도 미영 씨와 다시 시작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핏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주 후 미영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을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기지가 않아서요. 예전 번호로 전화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이사 갔다고만 하고 계속 돈을 보냈는데 다 반송됐어요. 어머님께서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미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는 제 인생이 창창하다고 생각했고 준비가 안 됐다고 믿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살렸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도 뵙고 그 아이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이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지만 이 여사님께서 동의하실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진실을 숨긴 것은 회피가 아니라 아이를 버림받았다는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 씨의 등장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장모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만나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아이의 친엄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돼. 그 애는 한 번 아이를 버렸어. 이제 와서 돌아오면 뭐가 달라지지? 아이를 다시 빼앗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미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네가 어떻게 아나? 어떻게 장담하지? 이 여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는 내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살았어. 자기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단 말이야. 그 믿음을 깨뜨리지 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이해가 갔고 미영 씨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미영 씨가 귀국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호텔 주소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옅은 화장을 했지만 눈은 퀭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웃지 않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마지막 날들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나 미워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전에 그 차가운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5년 내내 괴로워한 한 명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다가 제 뒤에 서 있는 미영 씨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미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요. 정말 잠깐만요. 엄마라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장모님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길 포기한 그날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제가 나서서 말리려던 순간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누구 왔어요? 소미가 방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미영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새어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미영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아줌마 나랑 닮았어요. 이 여사님은 휘청거렸습니다. 미영 씨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누군지 아니?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이 여사님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아줌마 왜 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미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직 저와 이 여사님, 두 어른만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안고 있게 해주세요, 엄마. 미영 씨가 다시 울음을 터뜨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돌처럼 굳어서 계시다가 이내 몸을 돌려 낡은 요 위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앙상한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장모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이라도 말하게 해주세요.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툭 내뱉듯 한마디 하셨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그리고 가. 다시는 오지 말고. 미영 씨는 여전히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놓치면 다시는 만질 수 없을 것처럼 소미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소미야, 내 이름이 왜 소미인지 아니? 응, 할머니가 지어줬어요. 솜사탕처럼 달콤하라고. 그래, 솜사탕처럼 달콤하지. 미영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니? 알아요. 소미가 외쳤습니다. 엄마는 죽었어요. 할머니가 그랬는데 엄마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는데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하늘의 별이 됐대요. 나 엄마 맨날 그려요. 미영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미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네가 내 딸이야. 내가 내 엄마야. 소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확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이 여사님을 쳐다봤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러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으셨던 거겠죠. 아니, 어쩌면 사랑과 증오,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심장을 옥죄는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 사람 사이에 서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해도 서툴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소미는 미영 씨의 품에서 빠져나와 이 여사님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아줌마가 왜 자기 엄마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 여사님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소미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소미 엄마는 하늘에 있지 않아 살아있단다. 다만 오늘에서야 내 곁으로 돌아올 용기를 냈을 뿐이야. 소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의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이에게는 어른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출신이나 잘못,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진정한 어머니를 본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하는 후회로 가득 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녀에게 기회를 줄까요? 그날 밤 저는 남아서 장모님의 저녁 식사를 도왔습니다. 미영 씨도 돕고 싶어 했지만 장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내내 누구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만이 천진난만하게 쪽방촌 근처 복지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며 엄마는 별이고 할머니는 공주님, 그리고 저는 슈퍼맨이라고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이셨고 미영 씨만이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찬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아가기 전 미영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장모님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제발, 제가 만회할 시간을 주세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저를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아내분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기서 외면한다면 평생 저 아이에게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호텔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 수진 씨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요즘 당신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다가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수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더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 씨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키가 크고 점잖아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쪽은 제 지금 남편 상우 씨예요. 이 사람한테는 전부 다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자는 저와 악수를 하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장모님께 소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제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온다고? 데려간다고? 저는 허름한 쪽방촌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체면까지 버려가며 푼돈을 구걸해 외손녀를 지켜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미가 더 나은 환경에서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이 여사님께서 절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쪽방에 도착했을 때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갔습니다. 소미는 옆에 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요? 저는 이 여사님을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옷자락에 매달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할머니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주머니에 돈을 챙겨 넣고 장모님께 얇은 겉옷을 걸쳐드린 뒤 골목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가는 내내 가장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 오랜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굽은 손이었습니다. 소미는 옆에 조용히 앉아 찢어진 곰, 인형을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웃음도 천진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저는 장모님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급하게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추고 심박수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임시 진료비를 수납하며 오직 장모님께서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린 후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엄숙한 얼굴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환자분은 말기 심부전증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심각한 빈혈 증상도 보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은 그렇게 조용히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셨던 겁니다. 시장에서 구걸한 동전 한 푼, 손녀에게 먹인 말린 생선 한 조각,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건강과 목숨을 맞바꾼 대가였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의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핏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장모님께 큰 빚을 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한때 장모님이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버려져서는 안 될 아이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소미가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고민형을 안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엄마처럼 떠날까봐 무서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외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함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수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만약 언젠가 알게 된다면 아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쭈그려 잠을 청하며 장모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의사의 발소리, 이동 침대가 굴러가는 소리,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번번이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에서 죽을 싸와 소미에게 먹이고 장모님이 깨어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뜨고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버려두고 갈 줄 아셨어요. 장모님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소미는 어디 있나? 자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했으니 어머님은 푹 쉬세요.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숨겨서 자네가 알면 또 과거에 얽매일까봐 두려웠어. 저는 장모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어머님과 소미가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중요할 뿐이에요. 아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곤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모님의 희미한 눈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던 거겠죠. 그날 오후 미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이 여사님은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소미는 환하게 외쳤습니다. 아줌마다 할머니 보러 왔어요. 미영 씨는 소미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 보러 왔어. 저는 미영 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더 이상 충격받게 하지 마세요. 미영 씨는 씁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미영 씨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다시는 엄마를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엄마도 소미도 책임질 방법을 찾을게요. 저에게 아이를 맡기시든 아니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이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약간의 흔들림, 아주 약간의 동요,
용서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지만 변화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보험 관련 수속을 처리했습니다. 미영 씨는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간호를 도왔습니다. 매일 저와 교대로 장모님을 돌보고 소미와 놀아주었습니다. 수진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왜 요즘 집에 자주 오지 않는지, 식사는 왜 거르는지, 전화는 왜 자주 꺼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하기만 했습니다.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핏줄도 아닌 아이에게, 어쩌면 친자식보다 더 가까워진 아이에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부분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 씨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숨기는 거 뭐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당신 뒤 밟았어. 당신이 병원에 가는 것도 알고 회사에서 야근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지도 봤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다가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미영 씨, 그리고 소미와 함께 병원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단란한 작은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예요? 수진 씨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해봐요. 바람 피운 거예요? 아니면 당신 숨겨둔 자식이에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많은 것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질문 앞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저를 추궁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강하고 당당하며 언제나 품위를 잃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붉게 충혈된 저 눈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저 여자아이 누구예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시나리오와 변명을 떠올렸지만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아이예요.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에요. 수진 씨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내가 안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한 남자가 갑자기 전 장모님을 돕고 전처의 딸과 가깝게 지내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말해봐요. 전부 다 듣고 싶으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해요? 이혼하고 미영 씨가 외국으로 재혼하러 갔다는 거.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미영 씨가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원치 않았죠. 그때 장모님이셨던 이 여사님께서 몰래 아이를 낳게 한 뒤 지금까지 키워오신 거예요. 수진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기막힌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네요. 친엄마는 자기 자식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 엄마는 몇 년 동안 손녀를 키우고 그런데 당신은 왜 이제 와서 그 두 사람과 엮인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여사님께서 시장에서 구걸하는 걸 봤어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뒤따라가서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 이름은 소미예요. 미영 씨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빛, 웃는 모습, 말투까지도. 소미는 죄가 없잖아요. 수진 씨, 자기가 태어날 환경을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여사님은 병이 깊고 가난한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아이를 키워오셨어요. 당신이라면 내가 외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아이를 사랑하는군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이제 알겠으니까 수진 씨는 일어섰습니다. 결국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거네요. 그저 숨기려고 애썼을 뿐. 물어볼게요. 만약 그 할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당신이 돌아갔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계속 평온한 삶을 살며 모든 것을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께서 구걸하는 모습을 본 이상, 할머니, 오늘 우리 밥 있어요? 라고 묻는 소미의 목소리를 들은 이상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수진 씨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옛사람을 돕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나를 외부인으로 취급했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친정에 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누구 곁에 있고 싶은지.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가정을 잃고 싶지 않다고, 지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마음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쌌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간단한 개인 용품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설 때 그녀는 울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가볍게 닫히는 소리만이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열이 나는 저를 간호해 주던 날들, 함께 요리하고 장을 보고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서도 아이처럼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감기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여사님은 기력을 조금 회복하셔서 앉아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셨습니다. 소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저씨, 할머니 괜찮아졌어요. 어제 예쁜 아줌마가 빵도 사줬어요. 예쁜 아줌마는 미영 씨를 말하는 거겠지요. 저는 소미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따뜻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쓰라렸습니다. 이 여사님은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놀라셨습니다. 그 애가 알게 됐나? 네, 많이 속상해했어요. 결국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애를 탓할 수는 없지. 아내라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다 내 잘못이야. 자네를 이 일에 너무 깊이 끌어들였어. 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구걸하시는 걸 본 순간부터 저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미영 씨도 도착했습니다. 우유와 과일, 따뜻한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형들이랑 누나들이 풍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작지만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미영 씨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엄마가 아직 저를 용서하지 못하셨어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저 아이 곁에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다시 제 딸로 받아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저 돌보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장모님은 침묵하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라. 미영 씨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얼굴을 묻은 채 지난 세월의 후회를 모두 쏟아내는 듯 울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안도감, 걱정, 그리고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을 다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 모녀의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고 소미와 가까워질수록 세상 모든 일에 해피엔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고서는 그 아이와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가정을 흔들지 않고서는 전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미의 처지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아직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고 실망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떤 잘못은 배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침묵으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여사님은 정기적인 검사를 위한 병동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건강은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혈액 투석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안뜰을 지나가는데 미영 씨가 벤치에 앉아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소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갓 귀국했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른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어머니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미영 씨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수진 씨에게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두려웠어요. 미영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아니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지난 며칠 동안 저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지만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화낼만도 하죠. 내가 그 사람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냥 아이를 아끼는 마음뿐이라는 거 알아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동정심이 사랑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연인의 과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남편이 이름 없는 책임감을 다른 아이에게 쏟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풍선을 받고 깔깔거리며 뛰어노는 소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앞날이 안개 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저는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어느새 핏줄처럼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었지만 이미 복잡하게 얽힌 제 삶 속으로 아이를 끌어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이 여사님 병상 옆 작은 방에서 소미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을 때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소미는 환하게 외쳤습니다. 예쁜 아줌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지쳐 보이는 평온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솜이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솜이에요. 할머니가 지어줬어요. 아줌마도 죽 먹을래요? 맛있는데.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인지 진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아줌마는 먹었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어오던 미영 씨도 수진 씨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고 저는 허둥지둥 뒤따라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수진 씨가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를 봐야 했어요. 내 남편을 매일같이 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난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진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에요. 예전에 당신은 모든 일에 투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당신은 내가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세계를 등 뒤에 짊어지고 있어요. 단 한 발짝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아이를 아버지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아이의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는 상상도 했었고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당신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수진 씨, 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당신 마음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결국 마음고생은 했잖아요. 모든 일에서 배제당해서 더 힘들었다고요. 수진 씨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내가 내 선택을 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곳이 하나이든 옛사람이든 내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그녀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노란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남았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잠든 이 여사님을 보고 미영 씨의 품에서 곤히 잠든 소미를 보며 제 마음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수진 씨를 붙잡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고 다른 한쪽은 제가 버릴 수 없는 이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영웅도 고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감정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그곳에 너무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모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도 자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내뱉을 첫 마디가 미안하다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에 대해 미안해해야 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소미를 아낀 것에 대해, 미영 씨의 일을 숨긴 것에 대해,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그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저는 여전히 꼬박꼬박 병원에 갔습니다. 이 여사님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셨고 투석을 마치고 나면 몇 시간씩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가끔 깨어나시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소미의 일은 어떻게 할 셈인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깎다만 사과 조각이 쟁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쇠창살 너머로
석양이 비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다 키울 생각인가? 아니면 그저 며칠 들락거리다가 결국에는 발길이 뜸해질 건가?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찾아 대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자네에게는 아내가 있지. 그 직설적인 질문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 사람이 떠났어요. 자기 길을 가겠다고. 아마 벌써 다 결정했을지도 모르죠.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그저 나중에 소미가 어떻게 살게 될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저는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피부는 낡은 종이처럼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살아온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키를 꽉 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을 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소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버림받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잠드신 줄 알았는데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미영이가 변한 것 같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애가 엄마가 될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후회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한때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무심하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소미는 침대 구석에서 달아빠진 고민형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세수를 하고 돌아오니 미영 씨가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핏줄이라는 상처와 잘못, 그리고 후회라는 특별한 끈이 있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영 씨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눈을 뜨셨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서가 시작된 것이겠지요. 그날 오후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살던 집 근처 카페에서 봐요.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변화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오직 거리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나 역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짐을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옳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소미를 책임지고 싶다면, 그 책임감을 위해 살고 싶다면 막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이혼하자는 말이에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사인했어요. 당신도 읽어보고 사인해요. 미루고 싶으면 그래도 되지만 길게 끌수록 서로에게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눈에 밝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수진 씨를 잃고 싶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원망해요? 아니요. 그냥 슬퍼요. 당신이 나를 믿고 더 일찍 털어놓지 않은 게 슬프고 내가 과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게 슬퍼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는 일어섰습니다. 솜이 착한 아이더군요. 가능하다면 그 아이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마치 제 살점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 씨는 저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에 앉아 잠든 이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미는 옆 테이블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병실과 피곤하게 빛나는 형광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안 해도 한때 꿈꾸었던 따뜻한 가정도 없지만 저를 숨쉬는 것처럼 필요로 하는 한 아이가 있는 삶을. 수진 씨와의 마지막 만남 후 저는 기계처럼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 때문이 아니라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저는 좋은 여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서류를 집에 가져와 접어서 서랍 안에 넣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는 아내가 떴던 덮개가 놓여 있었고 낡은 커피잔도 선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너무나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의 온기도 함께하는 저녁 식사도 늦게 들어오는 저를 말없이 걱정해주던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충 집을 정리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사님이 계신 병실은 요즘 들어 더 조용해졌고 소미는 언제나처럼 착했지만 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아마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침묵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어른들이 슬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미영 씨도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고 캐나다에 있는 남편과의 영상통화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 생활 역시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이를 데려오는 걸 원치 않아요. 어느 날 밤 저와 미영 씨가 함께 이 여사님 곁을 지키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이를 다시 맡고 싶다면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미영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 옆 작은 침대에서 잠든 소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금이 간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번 버렸어요. 지금 또다시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미영 씨에게서 예전의 그 차갑고 강인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속죄의 고통 속에서 이성과 감정 사이를 헤매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미영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그저 아이를 지킬 용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자신 역시 한 수 한 수를 되돌릴 수 없는 체스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옳고 그름을 떠나 평생의 흉터를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이 여사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더 이상 혈액투석으로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소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가 갈 때마다 제잘거렸고 그림을 그리고 짓궂은 이웃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소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이 여사님은 저와 미영 씨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기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끊겼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으셨습니다. 저 아이 나중에 두 사람에게 맡기마. 저와 미영 씨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힘겹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나처럼 살게 하지 마라. 불쌍한 것. 미영 씨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만 말씀하세요. 제발 쉬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조각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망과 오해가 있었어도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흘 후 장모님은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도 거의 없었고 쪽방촌 이웃 몇 분이 오셔서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처리했고 미영 씨는 제사를 준비하고 영정사진을 챙겼습니다. 소미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아저씨?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먼 곳으로 쉬러 가셨어. 하지만 언제나 소미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소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인형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할머니 별로 그려야지. 할머니는 별 되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미영 씨는 당분간 작은 방을 얻어 소미와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남편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소미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과거처럼 아이를 버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진정한 엄마가 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돌싱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와 소미가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감시하거나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지만 이제 저는 아이의 유년 시절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소미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아이가 제 자전거 뒤에 앉아 등을 꽉 끌어안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아저씨도 나 버릴 거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제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소미는 미소 짓고는 제 등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럼 아저씨 슈퍼맨으로 그려야지. 슈퍼맨은 계속 내 옆에 있어야 해요. 알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여사님을 떠나보내고 소미 곁에 남기로 결심한 후에야 제 삶이 좀 더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현재와 과거 사이의 갈등이나 얽매임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인생은
특히 그 안에 한 아이가 있다면 결코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와 미영 씨는 교대로 소미를 돌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밥을 해주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동네 영어 학원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가지도 그곳에 있는 남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관계가 끝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의 인생에서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았을 겁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마치 자신의 발걸음을 조용히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소미는 아주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는 아마 외할머니의 차분한 성격을 물려받았나 봅니다. 많이 떼를 쓰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새끼 밥 잘 먹고 함께 놀아주고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면 하루 종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로 아이를 데려오면서 물었습니다. 소미야, 엄마 좋아?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엄마는 이야기 맨날 해주고 아침마다 이마에 뽀뽀도 해줘요. 엄마는 할머니랑 많이 닮았는데 잔소리는 안 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이의 다음 말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입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6살도 안 된 아이가, 평생 친부모의 부재 속에서 살아온 아이가 핏줄도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인 동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들었을 때 저와 미영 씨는 작은 방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가끔 마른 나무잎이 창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만회하고 싶어요.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직 아이 곁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은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무심함이나 날카로움, 혹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지쳐 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저 때문에, 소미 때문에 당신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거 알아요. 만약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잡지 않을게요. 하지만 만약 남아준다면 고맙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나약했고 제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어디 안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큰 약속은 할 수 없어요. 아이 인생에 없었던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매일 여기 있을게요. 소미가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건 뭐든지 할 거예요. 미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나약한 여자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를 되찾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미영 씨는 마치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두 명의 좋은 친구처럼 살았습니다. 법적인 관계도 얽매임도 공허한 사랑의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고 끈기 있고 꾸준한 행동들만이 소미에게 온전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소미가 6살이 되던 해 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미가 법적으로 기댈 곳이 있도록, 호적에 이름이 오르고 서류상으로 완벽한 집이 있도록, 그래서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 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소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당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버림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저를 떠났던 것처럼 아이를 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을 테고 제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운 기억의 일부로 가슴속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소미가 정식으로 입양되던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러 갔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서 총총거리며 달려가다가 뒤돌아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나 진짜 기분 좋아요. 이제 나도 아빠 생긴 거 맞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넌 아빠 딸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나 엄마 딸이기도 한 거죠? 당연하지. 아빠랑 엄마가 같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아이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크면 절대로 아빠랑 엄마 안 버릴 거예요. 예전에 엄마가 나 버렸던 것처럼 안 할 거예요. 그 순수한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후에야 저는 조용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딸.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필요 없어. 그저 행복하고 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만 자라주면 아빠랑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소미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잡게 된다면 다시는 놓지 말아야 한다고.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난 줄 알았던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짊어지게 된 책임감으로. 저는 제 망설임 때문에 하나의 결혼을 잃었지만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혼인신고도, 핏줄도, 법적 구속력도 없이 오직 사랑과 세월을 함께하는 굳건함만으로 이어진 가족을. 만약 누군가 저에게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때로는 신이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한 아이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혹시 자신의 모습, 즉 한 사람의 자녀, 남편, 아버지, 혹은 그저 한때 잘못을 저질렀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쩌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야기를 나눕니다.